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산새들이 지저귀고 맑은 물이 굽이쳐 흐르는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지만 그 속사정은 참으로 떠들썩했답니다. 이 마을에는 가문은 비록 몰락했으나 기품이 넘치고 지혜로운 처녀 연화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가 마을에서 바보로 소문난 거구에 청년 달수에게 시집을 간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입을 모아 꽃 같은 처녀가 어쩌다 저런 바보의 아내가 되느냐며 비웃기도 하고 동정하기도 했지만 연화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부모님의 결정을 따르며 앞날을 묵묵히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달수는 몸집이 남들보다 2배는 컸지만 마음이 너무나 순진해서 남들이 시키는 대로 무거운 짐을 다 날라주고도 밥 한 그릇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는 어수룩한 청년이었지요. 아이들은 그를 보면 돌을 던지거나 놀려댔지만 달수는 그저 해에 웃으며 산에서 따온 머루며 다래를 아이들에게 건네주는 그런 착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었답니다. 그런 그에게 연화 같은 고운 색시가 온다니 온 동네는 마치 큰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혼례 전날부터 술렁였고 사람들은 연화의 앞날이 칠흑같이 어두울 것이라며 제멋대로 떠들어대곤 했었지요. 혼례 날이 되어 연화가 가마를 타고 달수의 초가집으로 들어서던 날 마을 사람들은 담벼락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수군거림을 멈추지 않았답니다. 신랑 달수는 사모관대가 삐딱하게 돌아간 줄도 모르고 연신 싱글벙글 웃으며 가마 앞을 서성였고 그 모습에 사람들은 역시 바보에게 장가를 보내니 격식조차 차리지 못한다며 혀를 찼지요. 하지만 연화는 가마 문틈으로 보이는 어설픈 신랑의 모습을 보고도 실망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저토록 순수한 마음을 가진이라면 내가 평생을 걸어볼 만하다고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답니다. 연화가 시집 온 달수의 집은 비바람에 깎인 낡은 초가집이었으며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부엌대기 하나 없이 썰렁하기 그지없는 황량한 곳이었지요. 첫날 밤을 맞이한 연화는 촛불 아래에서 달수를 마주 보았는데 그는 부끄러운 듯 손가락만 만지작거리며 색시가 너무 예뻐서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더듬거리며 말했답니다. 그 서툰 고백에는 어떤 꾸밈이나 거짓도 섞여 있지 않았기에 연화는 남편의 커다란 손을 가만히 잡으며 이제부터 우리가 이 집의 주인이니 함께 잘 살아보자고 따뜻하게 웃어주었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연화는 고운 비단옷 대신 소박한 무명옷으로 갈아입고는 마당에 빗자루를 들고 나와 쌓인 먼지와 잡초들을 정성껏 정리하기 시작했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마을 아낙들은 빨래터에 모여 앉아 저 예쁜 색시가 언제까지 저 바보를 견디고 살지내기라도 하듯 험담을 늘어놓았지요. 어떤 이는 연화가 머지않아 보따리를 싸서 친정으로 도망갈 것이라 장담했고 어떤 이는 바보 남편 덕분에 평생 고생만 하다가 늙어 죽을 것이라며 비아냥거렸답니다. 마을 사람들의 비아냥거림에도 불구하고 연화는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집안일을 해나갔으며 남편 달수에게는 매일 아침 깨끗하게 빤 옷을 입히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겨주었지요. 달수는 아내가 해주는 따뜻한 밥을 먹으며 난생 처음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에 감동하여 연화가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열성을 다해 돕기 시작했답니다. 그는 무거운 가구도 번쩍번쩍 들어옮기고 땔감도 산더미처럼 해오며 아내를 기쁘게 하려 했었고 연화는 그런 남편의 우직한 행동 속에서 남다른 힘과 가능성을 조금씩 발견해 나갔지요. 어느 날 마을의 심술궂은 부자 박씨가 달수의 집을 찾아와서는 달수를 속여 뒷산의 밭되기를 헐값에 넘기라고 윽박 지르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답니다. 박씨는 달수가 그를 모르고
셈이 어둡다는 점을 이용해 종이 한 장을 내밀며 여기 손가락 도장을 찍으면 평생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떡을 주겠다고 달콤하게 유혹했지요. 달수가 멋모르고 손을 뻗으려 할 때 방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연화가 단호한 걸음으로 마당에 나와 박 씨의 앞을 가로막으며 우리 남편은 이제 혼자가 아니니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일갈했답니다. 연화의 기백에 놀란 박 씨는 어린 계집이 무엇을 아느냐며 큰 소리를 쳤지만 연화는 조목조목 논리를 따지며 박 씨가 내민 문서가 얼마나 불공평한지를 마을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설명했지요. 그녀의 지혜롭고 당당한 태도에 박 씨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씩씩거리며 물러갔고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바보 색시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며 조금씩 경계 섞인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답니다. 달수는 아내의 당당한 모습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며 색시가 나를 지켜주었다고 아이처럼 좋아하며 연화의 치맛자락을 꼭 붙잡았지요. 그날 저녁 연화는 마당 우물가에서 우연히 집안의 먼 친척이자 늙은 머슴으로 지내온 천가 노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마을의 모든 사정을 꿰뚫고 있는 지혜로운 노인이었답니다. 천가 노인은 연화에게 다가와 조용히 물동이를 내려놓으며 사람의 그릇은 겉으로 보아서는 모르는 법이며 흙 속에 묻힌 옥석을 알아보는 눈이야말로 진짜 귀한 법이지요. 라고 짧게 한마디를 남기고 사라졌지요. 그 말은 연화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혔고 그녀는 남편 달수가 단순히 힘만 센 바보가 아니라 제대로 가르치기만 하면 천하를 호령할 인물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답니다. 연화는 그날 밤부터 달수를 방으로 불러 무릎을 맞대고 앉아 가장 기초적인 글자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달수는 처음 보는 글자들이 생소의 연신머리를 극적이며 힘들어했답니다. 마을 아이들이 밖에서 바보가 공부를 한다며 창구멍을 뚫고 엿보며 낄낄거렸지만 연화는 흔들림 없이 달수의 손을 잡고 붓을 쥐어주며 천천히 한 획 한 획을 그어나갔지요. 달수는 아내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집중하며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른 채 등잔 밑에서 글자를 익히며 조금씩 세상의 이치에 눈을 뜨기 시작했답니다. 겨울 바람이 문풍지를 떨게 하는 추운 날씨에도 연화의 가르침은 멈추지 않았으며 그녀는 남편에게 글 공부뿐만 아니라 몸을 단련하는 법과 마음을 다스리는 법도 함께 일러주었지요. 달수는 아내가 일러주는 대로 매일 새벽 일어나 뒷산에 올라가 커다란 바위를 옮기고 나무를 치며 체력을 길렀는데 그 과정에서 그의 타고난 괴력은 점점 정교한 힘으로 변해갔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새벽마다 산에서 들려오는 쿵쿵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바보가 미쳐서 산을 헤매고 다닌다고 쑥덕거렸지만 연화는 그 소리를 들으며 남편의 성장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지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마을에 흉년이 들고 인심이 흉흉해지자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작은 먹을거리 하나에도 나를 세우며 싸우기 일쑤인 삭막한 분위기가 감돌았답니다. 연화는 곳간이 비어가는 와중에도 남편 달수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자신의 비녀와 폐물을 몰래 팔아 정갈한 음식을 장만하여 남편의 기력을 보충해 주었지요. 달수는 아내가 자신을 위해 희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며 가슴 뭉클한 감동을 받았고 더 이상 예전의 바보 같은 웃음이 아닌 결연한 의지가 담긴 눈빛으로 책장을 넘기며 무예를 익혔답니다. 마을의 안악들이 빨래터에서 연화를 다시 마주쳤을 때 그녀의 얼굴은 고된 가사노동과 뒷바라지로 예전보다 수척해져 있었지만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깊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향해 바보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이 많다며 은근히 비꼬았지만 연화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저희 남편은 곧 큰일을 할 사람이니 지켜봐 주십시오라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지요. 그 대답을 들은 사람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 서로 쳐다보며 비웃음을 터뜨렸지만 연화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과 남편을 향한 무한한 신뢰가 담겨 있었답니다. 어느 날 저녁 연화는 남편 달수에게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가 당신의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고 말하며 그동안 남몰래 준비해 두었던 튼튼한 무복과 칼 한 자루를 남편 앞에 내놓았지요. 달수는 아내가 마련해준 귀한 선물을 어루만지며 눈시울을 붉혔고 자신을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되겠노라고 굳게 다짐하며 아내 앞에 큰 절을 올렸답니다. 그렇게 바보라 불리던 청년과 지혜로운 색시의 조용한 반란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무르익어가고 있었으며 마을의 평온한 공기 아래에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요동치기 시작했지요. 제1부의 이야기는 이렇게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밝은 미래를 꿈꾸는 두 사람의 모습으로 끝을 맺으며 앞으로 펼쳐질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답니다. 연화의 정성이 어떻게 달수를 변화시키고 또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이 어떻게 놀라움으로 바뀔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며 두 사람의 앞날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와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깊어가는 밤, 연화와 달수의 초가집에 켜진 작은 등불처럼 이들의 희망도 어둠 속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으며 이제 그들은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쳐가고 있었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워진 어느 겨울날, 연화는 남편 달수를 데리고 마을 뒷산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잠든 야심한 시각이었기에 두 사람의 발걸음 소리만이 눈 덮인 산길의 정적을 깨뜨리며 조용히 울려 퍼졌지요. 연화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서 그동안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낡은 병법서를 품에 안고 그에게 세상의 이치와 전술의 기술을 하나씩 정성껏 일러주기 시작했답니다. 달수는 아내의 지시에 따라 무거운 통나무를 휘두르고 가파른 절벽을 오르내리며 온몸에 땀방울이 맺히는 고된 훈련을 묵묵히 견뎌냈고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의 멍청한 눈빛이 아닌 날카롭고 강인한 빛을 조금씩 띠기 시작했지요. 달수가 산에서 훈련하는 동안 연화는 집 안방에서 등잔불을 켜놓고 남편이 읽어야 할 글자들을 큼지막하게 써서 벽 여기저기에 붙여두었답니다. 그녀는 남편이 돌아오면 따뜻한 물을 데워 발을 씻겨주며 오늘 배운 병법의 한 구절을 다시 한번 외우게 했고 달수는 졸음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아내의 정성에 보답하고자 입술을 깨물며 글자를 머릿속에 새겼지요.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낮에 보이는 달수의 어수룩한 모습만 보고 혀를 찼지만 밤마다 이루어지는 이들의 눈물겨운 노력은 아무도 모르게 깊어만 갔고 달수의 몸에는 단단한 근육이 붙어 마치 바위처럼 묵직한 위엄이 서서히 깃들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난번 연화에게 망신을 당했던 먼 친척 박 씨가 건장한 장정들을 데리고 다시 달수의 집 마당으로 들이닥쳐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지요. 박 씨는 이번에는 가짜 문서를 들고 와서 달수의 아버지가 생전에 진 빚이 산더미 같다며 당장 이 집과 땅을 내놓지 않으면 관가에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벼락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이제 저 불쌍한 부부가 길거리로 나은 게 생겼다며 걱정 반 호기심 반으로 수군거렸고 박 씨의 부하들은 비웃음을 흘리며 집안의 가재도구를 마구잡이로 밖으로 내던지기 시작했지요. 마당 한 구석에서 묵묵히 장작을 패고 있던 달수가 천천히 일어서서 박 씨의 앞을 가로막았는데
그의 풍채는 예전보다 훨씬 당당하고 위압적이어서 박 씨는 자신도 모르게 뒤로 주춤 물러나고 말았답니다. 연화는 방에서 나와 차가운 눈빛으로 박 씨를 쏘아보며 법도에 어긋나는 짓을 멈추지 않는다면 내 비록 여인이라 하나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하며 남편의 등 뒤에 든든하게 서 있었지요. 하지만 박 씨는 코웃음을 치며 저 바보 녀석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달수는 아무 말 없이 마당 한가운데에 놓인 거대한 맷돌을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올려 사람들의 눈앞에서 가볍게 내려놓았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땅이 울리자 박 씨와 그 일행은 사색이 되어 입을 다물지 못했고,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달수에 믿기지 않는 괴력의 소리를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지요. 달수는 낮고 굵은 목소리로 우리 아내를 괴롭히는 자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짧게 경고했는데, 그 목소리에는 예전의 어수룩함은 간데없고 장군 같은 기계와 위엄이 서려 있어 감히 누구도 다시 덤벼들 생각을 하지 못했답니다. 겁에 질린 박 씨 일행은 들고 왔던 가짜 문서를 떨어뜨린 채 허겁지겁 도망치듯 대문을 나섰고, 연화는 남편의 억센 손을 지그시 잡으며 당신의 힘은 오직 정의로운 곳에만 써야 한다고 조용히 타이르며 미소 지었지요. 이 사건 이후 마을의 여론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이제 달수를 대놓고 바보라 부르지 못하고 그의 눈치를 살피며 저 집안에 무슨 신통한 기운이라도 서린 게 아니냐며 의아해했답니다. 연화는 마을 사람들의 태도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더욱 엄격하게 남편을 교육했고, 이제는 글공부를 넘어 실제 말을 타고 달리는 법과 화살을 쏘아 목표물을 맞히는 법까지 가르치기 위해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았지요. 그녀는 남편이 언젠가 국가의 동량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자신의 끼니는 거르더라도 남편에게는 좋은 고기와 약재를 먹이며 그의 기력을 보충해주는 헌신적인 삶을 이어갔답니다. 어느 날 늙은 머슴 청가 노인이 다시 연화를 찾아와 담벼락 밑에서 조용히 말을 건네기를, 칼은 칼집에 있을 때 가장 무서운 법이니 때를 기다려 한 번에 그 빛을 발해야 한다고 지혜로운 조언을 건넸지요. 연화는 노인의 깊은 뜻을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에게 아직은 세상의 실력을 다 드러내지 말고 더욱 자신을 낮추며 내실을 다지라고 가르쳤고, 달수는 아내의 말에 따라 다시 평범한 농사꾼처럼 행동하며 묵묵히 밭을 일구었답니다. 사람들은 달수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갔다고 생각하며 안심하기도 했지만, 사실 그의 내면에는 거대한 폭풍을 품은 바다처럼 장대한 힘과 지략이 소용돌이치며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연화는 남편이 어느 정도 학식과 무예를 갖추었다고 판단되자 이제는 한양으로 올라가 무과 시험에 응시할 준비를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밤잠을 설쳐가며 남편이 입을 무복을 바느질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녀는 마을 안악들이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낼 때도 쉬지 않고 배를 짜고 삭바느질을 하여 여비를 마련했으며, 그 과정에서 손끝이 갈라지고 눈이 침침해졌지만 남편의 밝은 미래를 생각하면 고통조차 달콤한 희망으로 느껴졌지요. 달수는 밤늦게까지 바느질하는 아내의 야윈 어깨를 바라보며 몰래 눈물을 훔치기도 했지만, 그럴수록 더 열심히 책을 읽고 무예를 연마하며 아내의 고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노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답니다.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올 무렵 마을에는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것은 바로 변방의 적들이 침입해 나라가 위태롭다는 소식과 함께 나라에서 인재를 뽑기 위해 특별 무과를 실시한다는 방방곡곡의 방이었지요. 연화는 이것이 하늘이 준 기회임을 직감하고
달수에게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가 당신의 진가를 보여줄 때가 왔다고 말하며 그동안 정성껏 준비한 진보 따리를 내주었답니다. 달수는 아내 앞에 큰절을 올리며 반드시 장원이 되어 돌아와 당신의 머리에 금비녀를 꽂아주겠노라 약속했고, 연화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부디 몸 건강히 다녀오라는 당부와 함께 그를 배웅했지요. 달수가 한양으로 떠나는 날, 마을 입구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구경을 했는데 여전히 몇몇 사람들은 바보가 한양에 가서 무엇을 하겠느냐며 뒤돌아서서 낄낄거리며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답니다. 어떤 이는 달수가 한양길을 잃어버려 산속에서 헤매다 돌아올 것이라 장담했고, 또 어떤 이는 그가 무거운 시험 도구조차 제대로 들지 못해 망신을 당할 것이라며 악담을 퍼부었지요. 하지만 연화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대꾸하는 대신 남편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언덕 위에서 손을 흔들며 서 있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당당하게 급제하여 돌아올 남편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난했으나 달수는 연화가 일러준 대로 지치지 않고 묵묵히 길을 걸었으며, 도중에 만난 곤경에 처한 노인이나 가난한 여행자들을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며 덕을 쌓아 나갔지요. 그는 연화가 챙겨준 주먹밥 하나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밤에는 달빛 아래서 병법서를 복습했고, 길가에 버려진 나뭇가지를 칼 삼아 무예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 성실함을 보였답니다. 달수의 우직하고 진실한 태도는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가 바보라 불리던 청년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를 정도로 그의 거동에는 절도와 기품이 넘쳐 흘러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지요. 드디어 한양 도성에 도착한 달수는 구름처럼 몰려든 전국의 내로라 하는 무사들 사이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시험장에 들어섰으며, 그의 거대한 체구와 맑은 눈빛은 시험관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답니다. 시험이 시작되자 달수는 연화가 가르쳐준 대로 침착하게 활을 쏘아 백발백중의 실력을 뽐냈고, 말을 타고 장애물을 넘는 시험에서도 마치 말과 하나가 된 듯한 신묘한 기회를 선보여 장래를 술렁이게 했지요. 다른 응시생들은 저 이름 없는 시골 청년이 어디서 저런 실력을 쌓았는지 의아해하며 경계했지만, 달수는 오직 고향에서 기다리는 아내의 얼굴만을 떠올리며 모든 과정에 전심전력을 다했답니다. 가장 어려운 병법 시험에서 달수는 연화와 함께 공부했던 전략들을 막힘없이 서술해 내려갔으며, 그 깊이와 통찰력은 평생을 군에서 보낸 노장들조차 감탄하게 할 정도로 날카롭고 명확했답니다. 시험관들은 그가 지방의 가난한 농부 출신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특히 적의 허를 찌르는 그의 대담한 지략은 임금에게까지 보고될 정도로 큰 파장을 일으켰지요. 달수는 자신이 바보라 불리던 시절의 서러움을 이겨내고 오직 실력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었으며, 그 배경에는 연화라는 지혜로운 여인의 눈물겨운 정성이 있었음을 한양 사람들은 꿈에도 알지 못했답니다. 무과 시험의 마지막 관문은 대결이었는데, 달수는 수년간 단련해온 괴력과 정교한 기술을 결합하여 상대방을 압도적으로 제압했고, 마침내 장원 급제의 영예를 안으며 도성 전체에 이름을 떨치게 되었지요. 임금은 달수를 직접 불러 치하하며 이토록 훌륭한 인재가 어디에 숨어 있었느냐고 물었고, 달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향에서 자신을 믿고 가르쳐준 아내 덕분이라며 공을 연화에게 돌렸답니다. 이 소식은 한양 전체로 퍼져나가 바보를 장군으로 키워낸 지혜로운 아내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찬사를 받게 되었고, 달수는 이제 국가의 명운을
어깨에 짊어진 젊은 장수로 거듭났지요. 그 무렵 고향 마을에서 홀로 집을 지키던 연화는 남편의 급제 소식을 듣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정화수를 떠놓고 남편의 안녕을 빌며 조용히 일상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소식이 없는 달수를 두고 이제는 포기하라며 연화를 괴롭혔지만 그녀는 남편이 반드시 큰일을 해낼 것임을 굳게 믿으며 묵묵히 밭을 일구고 남편이 돌아올 자리를 정갈하게 닦아두었지요. 제2부의 이야기는 이처럼 인고의 시간을 견뎌낸 연화의 믿음이 결실을 보기 직전에 고요한 긴장감 속에서 마무리되며 이제 세상을 뒤흔들 장군이 된 달수의 화려한 귀환만을 남겨두게 되었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달수가 한양에서 길을 잃었을 것이라는 둥 온갖 추측이 난무했지만 연화는 흔들림 없이 남편을 기다리며 매일 새벽 정화수를 떠놓고 간절한 기도를 올렸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뒷산에서 집채만 한 호랑이가 나타나 가축을 물어가고 사람들을 해치기 시작하자 평화롭던 마을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고 장정들조차 감히 산에 오를 엄두를 내지 못하고 벌벌 떨었지요. 마을의 어른들은 이 일을 해결할 힘센 사람이 없다며 한탄했고 예전에 비웃음을 샀던 달수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답니다. 산속의 호랑이는 날이 갈수록 대담해져 마을 어귀까지 내려와 포효했고 사람들은 해만 지면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못해 농사일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고 말았답니다. 연화는 마을 사람들의 고통을 보다 못해 남편이 남겨두고 간 낡은 활과 창을 꺼내 들고는 마을 장정들을 모아 호랑이를 몰아낼 계책을 일러주며 그들을 다독이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지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아녀자의 말을 어떻게 믿느냐며 반신반의했지만 연화의 눈빛에 서린 단호함과 지혜로운 전략을 듣고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지휘에 따라 함정을 파고 매복을 준비하기 시작했답니다. 드디어 어둠이 짙게 깔린 밤에 호랑이가 마을로 내려왔고 연화가 미리 일러준 대로 장정들이 일제히 횃불을 밝히며 북을 치자 당황한 호랑이는 연화가 설계한 깊은 함정 속으로 속절없이 빠지고 말았답니다. 위기의 순간에 마을을 구한 것이 다름 아닌 바보 처녀라 놀림받던 연화라는 사실에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했고 그녀의 담대함과 지혜에 머리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지요. 연화는 오히려 겸손하게 공을 마을 사람들에게 돌리며 우리 남편이 있었다면 더 쉽게 해결했을 일이라 말하며 끝까지 남편에 대한 믿음과 존경심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답니다. 한편 한양에서 묵과 시험을 치르던 달수는 전국에서 모여든 쟁쟁한 무사들을 제치고 당당히 실력을 겨루고 있었는데 마침 북쪽 변방에서 오랑캐가 대규모로 침입했다는 급보가 대궐에 전해졌답니다. 임금은 큰 시름에 빠져 적을 막아낼 용맹한 장수를 찾았고 시험장에서 비범한 기계를 보였던 달수를 눈여겨보던 중 그를 결동대장으로 임명하여 즉시 전쟁터로 나갈 것을 명하였지요. 달수는 연화가 가르쳐준 병법과 자신이 닦아온 무예를 발휘할 기회가 왔음을 직감하고 임금 앞에 절하며 반드시 승전보를 가지고 돌아오겠노라. 맹세한 뒤 말에 올라 번개처럼 북쪽으로 달려갔답니다. 전쟁터에 도착한 달수는 적들이 아군의 숫자가 적음을 보고 방심하는 틈을 타 연화가 늘 강조했던 허실의 전략을 사용하여 적들을 깊은 계곡으로 유인한 뒤 한꺼번에 괴멸시키는 공을 세웠답니다. 그는 거대한 창을 휘두르며 적진의 한복판을 휘저었는데 그 용맹함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신장 같아 적들은 달수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며 무기를 버리고 달아나기에 바빴지요. 달수의 활약 덕분에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고
적의 우두머리를 생포하여 한양으로 압송해오자 도성 사람들은 새로운 영웅의 탄생을 환호하며 달수의 이름을 목 놓아 외치며 축하해 주었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달수를 맞이한 임금은 그의 공로를 높이 치하하며 정의품 장군의 벼슬을 내리고 그가 그토록 원하던 금이환양을 허락하며 수많은 하사품과 비단을 함께 보내주었답니다. 달수는 화려한 관복을 입고 수많은 군사를 거느린 채 고향 마을로 향했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자신을 믿고 가르쳐준 아내 연화에게 이 영광을 빨리 전하고 싶은 생각뿐이었지요. 그는 길가의 핀들꽃을 보며 연화가 밤새워 바느질하던 모습을 떠올렸고 자신이 장군이 된 것은 전적으로 아내의 덕이라며 부하들에게 연화의 지혜를 입이 마르도록 자랑하며 걸음을 재촉했답니다. 마을에는 아직 달수의 승전 소식이 전해지기 전이었고 연화는 평소와 다름없이 남편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낡은 집을 정갈하게 청소하고 남편의 옷가지들을 정성스럽 손질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를 잡은 연화의 지혜에는 감탄했지만 달수가 한양에 간 지 오래되어도 소식이 없자 이제는 그가 전쟁터에서 죽었거나 행방불명된 것이 분명하다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답니다. 어떤 심술궂은 이는 연화에게 이제 그만 희망을 버리고 새 길을 찾으라고 모진 말을 내뱉기도 했지만 연화는 그저 조용히 웃으며 제 남편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대답할 뿐이었지요. 어느덧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정오 무렵 마을 어귀에서 갑자기 둥둥거리는 북소리와 함께 웅장한 나팔 소리가 들려오자 밭일을 하던 사람들과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라 거리로 쏟아져 나왔답니다. 멀리서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위풍당당하게 다가오는 행렬의 맨 앞에는 은빛 투구를 쓰고 백마를 탄 늠름한 장군이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장엄하여 사람들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지요. 행렬이 점점 가까워지자 장군의 얼굴을 확인한 사람들은 하나둘씩 비명을 지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그 장군이 다름 아닌 자신들이 바보라 놀려대던 달수였기 때문이랍니다. 달수는 마을 입구에서 말에서 내려 가장 먼저 연화의 초가집 앞으로 달려갔으며 문을 열고 나오는 아내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투구를 벗어 바닥에 놓으며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답니다.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부인 내가 드디어 약속을 지키고 장군이 되어 돌아왔소라고 말했고 연화는 그런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군님이라 대답하며 기쁨에 눈물을 흘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지켜보며 자신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으며 어떤 이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집으로 숨어버리기도 했답니다. 임금이 보낸 전령이 마을 한복판에서 어명을 받들라며 소리치자 모든 마을 사람이 엎드렸고 전령은 달수의 공적을 치하함과 동시에 그의 아내 연화를 정경부인으로 봉한다는 왕명을 엄숙하게 낭독했답니다. 정경부인은 여인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품계로 마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경사였기에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연화의 고귀한 자태를 우러러보며 찬탄을 아끼지 않았지요. 연화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금비녀를 꽂았지만 예전의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고 마을 어른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건네며 마을의 모든 이와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큰 잔치를 준비하라고 명령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잔치 준비를 도우며 예전에 연화와 달수를 무시했던 자신들의 행동을 진심으로 사과했고 연화는 그들의 손을 잡으며 과거의 일은 이미 잊었으니 앞으로 서로 돕고 살자며 너그럽게 포용했답니다. 특히 달수를 속이려 했던 박 씨는 무릎을 꿇고 사죄하며 용서를 구했는데 달수는 그를 벌하는 대신 더 큰 아량으로 감싸주며
다시는 남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살 것을 엄중히 당부했지요. 연화의 지혜와 달수의 용맹함이 합쳐져 마을은 순식간에 화합의 장으로 변모했고, 사람들은 진정한 귀함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비로소 가슴 깊이 새기며 두 사람을 존경하게 되었답니다. 잔치가 열린 날, 밤달수와 연화는 마당 한편에 앉아 밤하늘의 밝은 달을 바라보며 지난 힘들었던 시간들을 회상했고, 달수는 연화의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당신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길을 잃은 바보였을 것이라 고백했지요. 연화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당신이 본래 보석 같은 성품을 가졌기에 내가 그저 먼지를 닦아준 것뿐이라며 모든 영광을 남편에게 돌리는 겸양의 미덕을 보여주었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고, 이제 그들은 개인의 행복을 넘어 나라와 백성을 위해 더 큰 일을 도모할 준비를 하며 깊어가는 잔칫날의 밤을 평화롭게 즐기고 있었지요. 그동안 연하를 시기하던 일부 부녀자들도 이제는 그녀 앞에 나와 머리를 조아리며 지혜를 빌려달라고 청했고, 연하는 자신의 공부법과 마음 다스리는 법을 아낌없이 가르쳐주며 마을 전체의 수준을 높여주었답니다. 달수 또한 장군이 되었음에도 거만하지 않고 마을의 무너진 담벼락을 직접 고치거나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등 예전의 우직한 성품을 유지하여 사람들의 진심 어린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지요. 이처럼 바보 남편과 지혜로운 아내의 이야기는 인근 고을까지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고, 많은 이들이 그들을 본보기 삼아 학문과 무예에 정진하며 마을은 학식 있는 인재들이 쏟아지는 명촌으로 거듭났답니다. 어느덧 잔치가 마무리될 무렵 연화는 마을 사람들에게 귀한 음식을 나누어 주며 사람이 사람을 대함에 있어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아야 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명언을 남겼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밝혀 오랫동안 회자되었고, 마을은 더 이상 조롱이나 비웃음이 아닌 서로를 격려하고 아끼는 따뜻한 온기가 넘치는 곳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되었지요. 제3부의 이야기는 이렇게 갈등이 해소되고 모든 이가 축복하는 가운데 화려하고도 따뜻한 결말을 향해 나아가며 장군이 된 달수와 정경 부인이 된 연화의 위엄 있는 모습으로 끝 맺는답니다. 장군이 되어 금에 환양한 달수와 정경 부인의 품계를 받은 연화의 삶은 예전보다 훨씬 풍요로워졌지만 그들의 성품은 변함없이 소박하고 진실했답니다. 마을에는 기와집이 들어서고 곳간에는 곡식이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연화는 여전히 이른 아침이면 몸소 마당을 쓸고 남편의 새순물을 데우며 예전 초가집 시절의 정성을 잃지 않았지요. 달수 또한 높은 관직에 올랐음에도 마을 사람들을 대할 때면 예전처럼 소탈하게 웃으며 농사일을 돕거나 어려운 이웃의 고민을 들어주는 등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여 만인의 존경을 받았답니다. 두 사람의 선한 영향력 덕분에 마을은 더 이상 가난과 시기심으로 얼룩진 곳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격려하는 화합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답니다. 연화는 마을 한구석에 작은 서당을 세워 가난하여 배울 기회가 없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예절을 일깨워주며 제2의 달수를 키워내는 일에 전념하기 시작했지요. 그녀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받은 아이들은 나라의 동량으로 성장할 꿈을 키웠고, 마을 안악들도 연화의 깊은 덕성을 본받아 집안을 다스리고 자식들을 훈육하는 법을 배우며 마을 전체가 날로 번창해 갔답니다. 달수는 장군으로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 가끔 성으로 떠나야 했지만 집에 돌아올 때마다 화려한 선물 대신 아내가 좋아하는 소박한 들꽃이나 맛있는 간식을 챙겨오는 다정한 남편이었지요. 그는 부하들에게도 항상 강조하기를 자신을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한 것은 뛰어난 무예나 지략이 아니라 오직 아내의 믿음과 정성이었다고 말하며
가정의 화목이 모든 일의 근본임을 일깨워 주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달수의 모습을 보며 참된 영웅은 힘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가장 가까운 일을 귀하게 여기는 자임을 다시금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지요. 어느 날 이웃 마을의 탐욕스러운 관리가 달수의 명성을 시기하여 그를 모함하려 했으나 연화는 미리 그 기색을 알아차리고 지혜로운 서찰 한 통으로 그의 마음을 돌려놓았답니다. 그녀는 관리를 비난하는 대신 그의 고충을 먼저 헤아리고 달수가 추구하는 정의가 어떻게 나라를 이롭게 하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하여 그 관리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사죄하게 만들었지요. 이 사건은 연화의 지혜가 단순히 남편을 보필하는 수준을 넘어 한고을의 평화를 지키는 큰 힘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어 왕실에서도 그녀의 공덕을 높이 사게 되었답니다. 세월이 흘러 달수의 머리칼에도 서리가 내려앉고 연화의 눈가에도 인자한 주름이 잡혔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가는 가을산의 단풍처럼 더욱 붉고 아름답게 익어갔답니다. 달수는 관직에서 물러난 후 연화와 함께 마을의 대소사를 챙기며 평범한 노후를 보냈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를 바보 달수가 아닌 우리 마을의 어른이자 등불이라 부르며 극진히 대접했지요. 연화는 그런 남편의 곁을 지키며 매일 밤 옛날 이야기를 나누듯 지나온 세월을 회상했고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아이들의 잠자리에 들려주는 가장 아름다운 전설이 되었답니다. 마을에는 어느덧 찬바람이 불어오고 눈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연화와 달수가 사는 집에는 항상 따뜻한 온기가 감돌아 오가는 나그네들의 쉼터가 되어주곤 했답니다. 연화는 배고픈 자에게는 밥을 내어주고 슬픈 자에게는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며 정경부인이라는 높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낮은 곳을 살피는 보살핌을 멈추지 않았지요.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희망의 싹이 텄고 마을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도 두 사람의 존재만으로 큰 위안을 얻으며 추운 겨울을 포근하게 보낼 수 있는 용기를 얻곤 했었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달수는 연화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나지막이 속삭였고 연화는 수줍게 웃으며 당신이 있었기에 저도 빛날 수 있었다고 화답했지요. 그들의 대화는 방 안의 화로처럼 은은하게 타올랐고 밖에서 들려오는 것엔 바람 소리조차 두 사람의 평화로운 공간을 침범하지 못할 만큼 그들의 신뢰는 견고하고도 깊었답니다. 이제는 전설이 된 바보 남편과 지혜로운 색시의 이야기는 그렇게 깊어가는 밤하늘의 별빛처럼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지 않는 빛으로 남게 되었지요. 연화는 마지막까지 마을의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를 사람의 귀함은 타고난 바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얼마나 갈고 닦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며 정진하는 삶의 소중함을 일깨웠답니다. 그녀의 가르침을 받은 수많은 제자가 조정에 나가 청렴한 관리가 되었고 그들은 스승인 연화의 가르침대로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어진 정치를 펼쳐 나라가 평안해지는 큰 결실을 맺었지요. 바보 한 사람을 장군으로 키워낸 연화의 정성은 결국 나라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파동이 되어 후세에까지 길이길이 칭송받는 위대한 역사가 되었답니다. 이야기의 끝에 다다라 마을 사람들은 이제 달수의 옛 별명이었던 바보라는 단어를 어수룩함이 아닌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을 뜻하는 가장 고귀한 칭호로 바꾸어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달수는 그 별명을 들을 때마다 예전처럼 허허 웃으며 허허 맞소 나는 우리 아내밖에 모르는 바보요 라고 대답하여 사람들을 웃음 짓게 만들었고 그 웃음소리는 마을의 담장을 넘어 골곡마다 행복의 향기를 퍼뜨렸지요. 연화의 지혜와 달수의 우직함이 빚어낸 이 아름다운 조화는 세상의 모든 부부에게 진정한 사랑과 헌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이 되었답니다.
이제는 깊은 밤이 되어 온 마을이고요. 속에 잠들고 산짐승들도 숨을 죽인 채 달빛 아래 평화롭게 쉬고 있는 시간이 찾아왔으니 우리도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품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해야겠지요. 연화와 달수가 가꾼 평화로운 마을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오늘 밤 평온과 안식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그들의 사랑 이야기가 여러분의 꿈속에서 아름다운 풍경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원해 봅니다. 두 사람의 헌신과 믿음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일들이 사실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숨어 있는 보석과도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화는 남편과 함께 마을 언덕에 올라지는 해를 바라보며 세상의 모든 시련은 결국 지나가는 바람과 같으며 그 바람을 견뎌낸 나무만이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답니다. 달수는 그 말을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고 두 사람의 뒷모습은 지는 노을빛에 물들어 마치 한 폭의 수묵화처럼 경건하고도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마을을 굽어 살펴보았지요. 그들이 남긴 평화와 화합의 정신은 비록 육신은 사라질지라도 그들이 사랑했던 이 땅 위에 영원히 남아 대대손손 전해질 소중한 유산으로 굳건히 자리를 지켰답니다. 달수 장군이 마지막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당부하기를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 못 넘을 고개가 없으니 부디 화목하게 지내라고 말하며 자신의 검을 마을에 안녕을 지키는 징표로 남겼지요. 연화 또한 정경 부인의 금비녀를 마을의 가난한 처녀들을 위한 혼수 비용으로 내놓으며 마지막까지 나눔의 미덕을 실천하여 모든 이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감동을 선사하고 조용히 일생을 마쳤답니다. 두 사람이 떠난 자리에는 그들의 덕망을 기리는 비석이 세워졌고 매년 봄이면 그 비석 주변에는 연화가 좋아했던 들꽃들이 만발하여 향기를 전했지요. 이제 이야기는 끝을 맺으려 합니다만 연화와 달수의 정성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며 누군가를 향한 진심 어린 응원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조용히 웅변하고 있답니다. 그들의 삶은 결코 화려한 명성에만 머물지 않고 낮은 곳을 향하는 물처럼 흘러가 우리네 평범한 삶 속에 깊은 깨우침과 따뜻한 위안을 전해주는 영원한 동화가 되었지요. 깊어가는 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연화의 지혜와 달수의 용기가 조용히 스며들어 내일을 살아갈 따뜻한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긴 밤 동안 들려드린 바보 남편과 지혜로운 색시의 파란만장하고도 따뜻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감싸주어 이제는 깊고 달콤한 잠의 세계로 인도해 드릴 시간이 된 것 같군요. 연화가 달수를 위해 등잔불을 켜두었듯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어두운 밤길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제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포근한 이불 속에서 평화로운 안식을 취하시길 권합니다.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끝내 꽃을 피워낸 두 사람의 정성은 이제 여러분의 꿈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내일 아침 환한 미소로 다시 피어날 것이랍니다. 옛적의 산과 들이 고요하던 때에 시작된 이 신비로운 이야기는 이제 완결되었으며 장군과 정경 부인은 우리에게 사랑은 인내하며 믿어주는 것이라는 소중한 진리를 남기고 달빛 너머로 조용히 사라졌답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들의 평온한 기운을 받아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내쉬며 이 밤의 안식 속으로 천천히 빠져드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고 여러분의 편안한 잠자리를 축복해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평화롭고 안락한 밤이 되시길 빌며 지혜로운 연화와 용맹한 달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야기를 맺습니다.